이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늘 작고 애매한 나라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채 강한 나라 눈치나 보며 살아온 역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냈다기보단 그저 흐름에 편승해 살아남은 나라. 전략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제국 하나에 흡수되지 않았다는 사실. 수나라, 당나라, 몽골, 청나라까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강대국이 덮쳐왔는데도 끝끝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이야기. 그 사실을 알게 된 미국 CNN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는 말합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강함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처음 배웠다고.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작 셰퍼드입니다. 저는 CNN에서 전쟁과 분쟁 지역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2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한국 전쟁사에 관한 자료들이 들려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크게 기대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수많은 전쟁 현장을 다녀본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거든요. 역사는 항상 강자가 쓴다. 그것이 제가 20년 동안 믿어온 진실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 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뉴욕의 회색빛 고층 건물들이 창밖에 서 있었고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제국의 그늘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생존 전략, 제국 사이의 작은 나라였죠. 한국이라.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까? 회의실에서 편집장 레이첼과 마주 앉아 있었을 때 저는 단호하게 의견을 말했어요. 한반도가 살아남은 건 단순히 지리적 행운이었을 겁니다. 산이 많은 지형과 강대국들 사이의 힘겨루기.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하지만 레이첼은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가볍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작. 당신의 그 확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해볼 기회죠. 그날 밤 서재에서 한국 전쟁사 관련 책들을 읽고 있었어요. 고구려가 수나라의 300만 대군을 막아냈다는 기록, 왜구의 침략을 막은 이순신의 해전, 몽골 제국의 13년간 맞서 싸운 삼별초.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분명 국수주의적 과장일 뿐이야. 저는 창밖 어둠 속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호기심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제가 알고 있던 전쟁의 법칙이 한반도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면? 그 작은 나라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싶다는 마음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눈앞에는 초현대적인 건물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작은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라인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는 현지 코디네이터 박소연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건 현대 건축물이 아니라 당신이 품은 의문들이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비결 같은 거죠? 모두 다 들었어요. 당신의 작은 나라 이론도요.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무안해졌지만 동시에 방어적인 마음이 들고 있었어요. 이제 제 앞에는 편견을 확인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여정이 제 오랜 신념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연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캠퍼스 나무들은 연두빛 새싹으로 가득했어요. 소연이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곧 만나실 이진우 교수님은 한국 전쟁사의 최고 권위자예요. 좀 날카로운 분이니 놀라지 마세요.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책으로 가득한 공간에 호리호리한 60대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셰퍼드 씨 환영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웃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이 교수는 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질문을 던졌어요. 셰퍼드 씨,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전쟁을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건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반도에서는 그 불가능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의 질문은 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국가적 자존심을 위한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역사를 영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이 교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보여드릴 곳들을 직접 본 후에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네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작은 컨퍼런스룸에서 다카하시 켄지 교수와 만났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온 군사사 연구자였어요. 날카로운 안경 뒤로 지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인사했어요. 셰퍼드 씨의 다큐멘터리들은 모두 봤습니다. 훌륭한 작품들이죠.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다카하시 교수는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고대 아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셰퍼드 씨, 당신의 지리적 행운 이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정복했지만 한반도에서는 13년간의 점령 끝에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맥 때문이 아닙니다. 다카하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반도 지형도와 함께 군사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경로들을 보세요. 몽골군은 산맥을 우회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티베트의 산맥은 한반도보다 훨씬 험했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이 들고 있었습니다. 제 이론에 구멍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설득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막았을까요? 다카하시와 이 교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기대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내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처인성입니다. 몽골의 정예 기병대장 살리타이가 전사한 곳이죠. 저녁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곱씹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현대적인 도시가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일은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 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의심과 호기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지만 점점 호기심이 더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가운데 우리 일행은 처인성 유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초록빛 논과 산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카메라 감독 마이크는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저는 메모장에 질문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고 우리는 유적지에 도착했어요. 안개 사이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거대한 성벽이나 화려한 성곽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나지막한 언덕과 흙으로 만든 방어시설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저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다카하시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방어 전략은 화려한 성벽이 아니라 효율성에 있었어요. 그는 작은 노트북을 열고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오래된 그림과 지도가 나타나 있었어요. 1232년 이곳에서 몇백 명의 고려인들이 몽골의 정예 기병 대장 살리타이를 사살했습니다. 당시 몽골은 이미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까지 정복한 상태였죠. 저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작은 흙 언덕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한 몽골 기병대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다카하시는 처인성의 지도를 펼치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곳은 교환비라는 개념에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교환비요? 저는 처음 듣는 단어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어요. 네, 수비대 한 명당 최소 10명의 적군을 제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언덕 위에서는 적이 어디서 오는지 다 보였고 좁은 길로만 접근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방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숨이 조금 차고 있었지만 정상에 도착하자 탁 트인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주변 지형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진우 교수가 말했습니다. 몽골군은 저 골짜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고려 병사들은 적을 훤히 보면서 화살을 쏠 수 있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 마이크는 열심히 촬영하고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진주성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우리는 남쪽 지방의 진주에 도착했어요. 햇빛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고 성벽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처인성과 달리 제대로 된 성처럼 보이네요. 저는 높은 돌담을 올려다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군사사 전문가 김주원 박사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는 60대 중반의 차분한 남성으로 우리를 성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이곳에서 불과 3,800명의 방어군이 2만 명이 넘는 일본군을 상대로 사흘간의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성을 지킨 3,800명 중 훈련된 군인은 800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시민, 심지어 여성과 노인,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본 어떤 전쟁 이야기와도 달랐거든요. 여성과 아이들이 어떻게 전투에 참여했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김 박사는 성벽 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김 박사의 설명은 그 아름다운 풍경과 달리 처절했습니다. 여성들은 치마로 돌을 나르고 노인들은 무기를 수리했으며 아이들은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함성대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총력전의 핵심입니다. 그는 역사 기록이 담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성들이 긴 치마를 이용해 돌을 나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이에요. 그날 우리는 성 안의 여러 유적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화살을 만들던 곳, 음식을 준비하던 곳, 심지어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던 장소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해가 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전쟁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여기서는 전문 군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호텔 방에 도착해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처인성의 단순한 흙 언덕과 진주성의 돌담, 그리고 역사 기록들. 이 모든 것이 저의 지리적 행운 이론을 흔들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진우 교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전쟁을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정말 한반도에서는 그 불가능한 일이 반복되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으로 저는 제 오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행운이나 강대국들의 견제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생존을 위한 냉철한 계산과 극한의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점점 더 이 여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촬영 3일차 아침 저희는 충청남도 아산의 현충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간간히 내리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는 푸른 논과 산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순신이란 인물에 대해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해군을 상대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그의 기록이 정말 사실일까 의심하고 있었어요. 정말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나요? 저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네, 그것도 12번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했어요. 배도 적고 무기도 부족했는데 말이죠. 현충사에 도착하자 스페인 해군사 연구자 라울 가르시아 박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수염을 기른 50대 남성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이 깊고 진지했어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소박했지만 위험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벽에는 이순신의 해전을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의 일기인 난중일기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이 가진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시아 박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열세한 함선으로 강력한 일본 함대를 격파한 것? 저는 가장 분명해 보이는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르시아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것도 놀랍지만 더 핵심적인 건 완전한 승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노량해 전을 보세요. 이미 철수 중이던 적을 끝까지 추격해 전멸시키려 했죠. 유럽의 해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접근법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어요. 유럽의 전쟁에서는 적이 후퇴하면 그것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추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가르시아 박사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반도에서는 적을 단순히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적이 돌아올 수 없도록 완전히 괴멸시켜야 했죠. 그래야 다음 침략을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전투 지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좁은 해협을 이용해 적을 유인한 후 집중 공격하는 전략이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진주성에서 보았던 교환비 개념과 비슷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활 제작소로 향했어요. 전통 활을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작은 공방 안에는 나무와 뿔, 가죽 등 다양한 재료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장인 윤석호 선생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조선의 전통 활입니다. 윤 선생이 벽에 걸린 활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각궁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활을 내려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받아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벼워서 놀랐어요. 생각보다 가볍네요. 저는 활의 무게를 느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활은 세계에서 단위 무게당 발사력이 가장 강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옆에 서 있던 미국 인류학자 캐서린 장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 활은 예술품이 아니라 목숨을 살리는 기계였어요. 한 발만 빗나가도 전투는 패배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효율성이 최우선이었죠. 윤 선생님이 저에게 활을 쏴보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 관역을 향해 서 있자니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활을 당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화살을 발사했지만 관역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어요. 조선시대 궁수들은 하루에 최대 500발을 쏘는 훈련을 했습니다. 윤 선생이 미소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죠. 장 박사가 보충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궁수들은 더 강한 활을 만드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인들은 더 효율적인 활을 만들었어요. 적은 재료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였죠.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 한옥마을에 있는 전통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각각 다른 맛과 영양소를 가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식탁을 보세요. 다카하시 교수가 반찬들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생존 철학이 여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작은 그릇에 다양한 음식을 담아 한 번에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한국식 사고방식입니다. 식사 중에 저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인성의 교환비 전략, 진주성의 총력전, 이순신의 완전한 승리 추구, 그리고 이 효율적인 활까지.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진우 교수가 제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조금씩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효율성에 관한 것 같습니다. 자원은 적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정확합니다. 이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저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진주성에서 돌을 나르던 여성들, 이순신 장군의 결연한 눈빛을 담은 초상화, 그리고 활을 만드는 장인의 섬세한 손길.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의심했던 한국의 생존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지혜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화려한 성벽이나 거대한 군대가 아닌 효율성과 공동체 정신의 결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기와지붕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는 수천 년의 생존 지혜를 간직한 채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 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의심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은 열정적인 이야기꾼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생존 전략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비밀.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전쟁 이야기보다도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촬영 마지막 날 저는 서울 남산타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나가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타워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한강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산들. 이 도시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하자 이진우 교수와 다카하시 교수 그리고 함께 여정을 해온 다른 연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망대에 서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 저는 이 나라가 단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소연이 커피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환비라는 냉철한 계산법이요. 그리고 둘째, 위기 상황에서 발현되는 극한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다카하시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인들은 평소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놀라운 단결력을 보입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이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도 이런 특성이 드러났죠. 우리는 타워 아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 마이크는 삼각대를 설치하고 있었고 음향 담당 제니는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진우 교수는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실적 이상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개인이 강해야 성장하지만 위기일 때는 공동체가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이중성. 이것이 우리의 생존 법칙입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강자의 역사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복궁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궁궐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이 나라의 역사가 담긴 공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궁궐도 여러 번 불타고 다시 지어졌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버린 후 270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다가 19세기에 다시 지어졌죠. 그러다 또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고 지금의 모습은 광복 이후 복원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 왔구나. 무너지고 불타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 마치 한국의 역사 전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 여정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촬영한 영상들을 노트북으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처인성의 언덕, 진주성의 성벽, 이순신 장군의 사당, 그리고 전통화를 만드는 장인의 손길.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나라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있었어요. 크기로 국가의 위대함을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은 면적은 작을지 몰라도 그들의 생존 의지와 지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영상을 편집하고 나레이션을 녹음하고 음악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편집을 마치고 시사회 날이 다가왔어요. 스튜디오의 어두운 상영관에서 저는 제작진과 방송국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처인성의 풍경이 펼쳐지고 제 나레이션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역사는 강자가 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는 다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약자로 낙인 찍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기록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다큐멘터리는 방송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의 생존 전략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 역시 이 작품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중 하나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이제 저는 세상을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편견은 사라졌고 대신 그곳 사람들에 대한 경의와 존경만이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편집장 레이첼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아이작, 다음 프로젝트에 관심 있어요? 제국의 그늘 속 생존자들 시리즈의 후속작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다루게 되나요? 당신이 직접 선택했으면 해요.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의심이 아닌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그리고 배워야 할 생존의 지혜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